자,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그 농지법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부동산 공법 첫날부터 오늘 농지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 전용이 뭐죠? 그렇죠. 농지를 그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 다년성 식물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면 이를 농지 전용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산지 전용이에요.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농지를 대지나 공장 농지 등으로 바꾸면 농지 전용이고요.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을 허가받거나, 농지 전용을 신고하거나,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지 전용을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통령 장관법에 따라서 미출 것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농지 전용을 허가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허가권자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장으로부터 전용을 허가받게 됩니다. 단 전용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용 면적이 기업가 니언에 해당하면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여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에게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기업가 니언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지 전용을 허가받고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장용지나 유통단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시험 칠 때 이걸 암기를 하라고 해요. 그때 이제 암기 방법을 배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암기 방법을 입문 과정에서 이거 암기 방법을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혹은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때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을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권은 국토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즉 중앙정부의 전용 허가권이 있는데 그 전용 면적에 따라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용 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수치를 지금 암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농지 전용을 허가받지는 않죠. 다음에 해당하면은 특례로서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죠. 이 부분도 2022년도에 시험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농지를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시설,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1, 2, 3번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인데 1번 정도만 눈여겨 봐두시면 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업인과 업인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을 신고하면 돼요. 완전 특례잖아, 특근이에요, 특근.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이 되면은 경기도에 농지를 사서 현지의 주소를 옮기고 그 농지를 평당 70만 원짜리 농지를 평당 500만 원짜리로 신고만 하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단 현지의 농지를 사고 거주 주소지를 옮기고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때 농업에 종사하려면 농업은 연간 90일 이상 종사가 가능하죠. 그죠?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데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은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농어가 주택 등을 건축할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전용을 신고만 하면 전용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해 놓고요.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지금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전용협의입니다. 농지전용협의. 여기만 미적으시면 되죠. 주무부 장관. 또 주무부 장관은 중앙행정부처, 각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농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농지 전용을 할 경우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축산식무부 장관과 전용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의 농지 개발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거의 출제를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왜 하느냐면은 농지법상 농지전용방법은 크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일부 주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용협의만으로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 농지법상 농지전용방법 몇 가지? 3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챙겨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입문과정, 네, 이제 그 농지법까지 전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은 복습을 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를 이제 남기고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쭉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공법이었잖아요. 같이 연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이 뭐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아니고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죠.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죠. 그래서 부동산권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였죠? 4개. 4개. 또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오늘 배웠죠. 건축법 지난주하고 오늘 주택법. 자, 이렇게 해서 2개. 그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로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전기법, 방금 공부한 농지법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토지공법,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1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그 중에서 공인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4개를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죠? 토지공법의 기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기본이죠. 그때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한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이후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권. 서울, 파주, 연천을 묶어주면 광역계획권이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 또는 군, 도시 또는 군은 그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가 계획됩니다.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단위로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있는 거고요. 경기도 하남시는 하남시 관할구역 단위로 하남시 도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은 군 관할구역을 단위로 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도시나 군,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나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도시지역과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하여 국토계획법상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었죠? 6개.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3개죠. 저렇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도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나 지하철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이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려면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고시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한 시설을 무엇으로 부르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라고 부르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고척동에 야구 돔 경기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고, 이런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했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몇 개죠? 3개.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사업 3개. 이 3가지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4년 전에 단독으로 출제된 거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이 3가지 사업이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이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됩니다. 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방수라지 들어보셨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사업 절차 등을 따로 법률로 만들어서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 중 신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 도시개발법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로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이때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에요. 제가 그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사업의 종류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입문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사업 절차나 사업의 방법, 사업 시행자가 규정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관한 시행자,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죠? 지구단위 구역구역의 지정과 변경, 6번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렇게 쭉 나갔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관한 정책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이 되죠. 입안되고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하게 될,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용도 지역편 들어가죠. 용도 지역편. 들어가서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의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 종류 16개. 도시지역 밖에 몇 개죠? 관리지역이 3개가 있잖아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지역 안에 5개. 그렇게 해서 21개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웠죠. 그리고 21개 용도지역별로 각각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별 그 지정 목적. 예를 들면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 21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까지 다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 당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는지, 용도지역별 행위자를 배웠죠.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내 고객이 용도지역 안에 대지를 취득했을 때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뭐죠?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샀을 때 몇 층 높이를 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죠?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폐과 용적률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면적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건폐율.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높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뭐죠?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편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편을 공부하신 거예요. 용도지구편. 똑같이 했습니다.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제가 강조드린 거.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책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됐는데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몫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지구의 분류를 배웠죠. 용도 지구의 분류.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용도 지구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법령상 용도 지구가 있죠. 법령상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법령상 용도 지구는 법이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죠. 령은 뭐죠?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몇 개를 만들었죠? 9개를 만들었죠. 9개 용도지구를 만들었죠.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 경고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9개, 법률 9개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5개, 경방보치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5개. 경방보치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는 거죠. 5개. 이 세분된 용도지구의 종류들을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용도지구, 만든 용도지구를, 지정되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법령상 용도지구 말고 또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새로운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서 고시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어떤 용도지구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지, 즉 어떤 용도지구에서 내 고객이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용도지구에서 배우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취락지구는 대통령령,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축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신 게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었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고요. 그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이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용도구역이 뭐냐면은 이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구역 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몫으로 지정합니다. 이것을 용도구역으로 배웠죠. 아까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몫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몫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뭐죠? 용도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도구역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용도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위치 등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더 배운 거죠. 그때 용도구역을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인천이에요.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인천시 녹지지역인데 이곳이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도 동시에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를 묶여 있죠. 이게 뭐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첫 번째 용도구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묶여 있죠. 이 공원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두 번째 용도구역이었죠. 자, 인천시 녹지지역은 개발 제한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고요. 묶이지 않으면 시가지역 조성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역 조성되면은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하죠? 그렇죠. 시가화. 들어보셨죠?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바다가 있잖아, 바다. 그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의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4개의 용도구역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서울 그 삼성동 한전부지 기억납니까?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한전부지가 한국전력 본사가 나주 핵심 도시로 이전하면서 국가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팔아서 나주 핵심 도시 건설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삼성동 한전부지의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뭐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보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5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라고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토교육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인문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교육에서 공부했던 인문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2가지가 있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배웠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그림을 그려서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개요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환지 방식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배우게 된 거죠. 쭉 가셔서 야, 우리 많이 했구나. 그죠?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절차. 제일 먼저 신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장소를 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 배운 거죠? 그렇죠. 환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를 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사업 개요를 쭉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환지 방식은 이렇게 실행됐죠. 여러분, 여기에 자,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요. 신도시를 개발되기 전에 첨답 가수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 자, 100번지고요. 100번지고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여기는 101번지고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101번지고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농지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했었고요. 여기는 400번지입니다. 신도시를 개발되기 전 400번지죠. 400번지고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다라고 했어.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했죠?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의 토지. 도시개발법상 사업전,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죠.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는 농지, 임야가 있고 전답 가수 등 농지가 보이고 또 산아래 주택, 마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네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하면은 이 갑을병 등 도시개발 사업장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수용을 하지 않죠.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산업 용지로 개발해요. 개발해서 도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제 택지가 조성되면은 이제 도로나 상하수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새로 확충이 되고요.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고 100-1번지는 여기는 시청 용지로 100-2번지는 학교 용지로 환지를 결정합니다. 여기는 업무 중심의 상업, 여기는 유통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지역으로. 네, 여기는 뭐 스포츠, 여기는 문화시설 위주로 환지가 결정이 됐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무엇으로 불렀죠? 그렇죠. 조성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게 되죠. 조성토지 그렇게 배웠죠. 자, 이렇게 이제 택지 등이 조성되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했으니까 갑을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을병 등에게 도시 개발하기 전에 농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의 새로 조성된 택지, 200번지의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100번지 농지 대신에 교부해 주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환지라고 하죠. 환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즉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200번지의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 주면 환지. 종전 토지자 갑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미리 설계합니다.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질처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이 교부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환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학교 용지는 도시개발에 끝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학교 용지로 하고, 시청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시청 용지로 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상업 용지로 할 건지를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고,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죠. 환지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갑은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갑에게 환지를 교부해줘요.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50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것이 여기에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를 한 거죠. 뭐라고 하죠? 보류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보류한 땅,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등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되돌려 주지 않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을 보류지라고 하고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는 땅을 뭐라고 했죠? 채비지라고 했죠. 그러면 갑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되돌려받고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땅을 내놓은 거잖아요. 갑은 종전토지 면적의 몇 %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죠? 50%. 이것을 갑의 종전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종전토지 소유자, 신도시 개발을 하기 전 100번지 농지 10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자 갑은 종전토지 면적 중 50%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갑의 토지 부담률은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라면은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를 신도시 개발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그럼 뭐죠? 정환지.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으니까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죠.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요. 그 100제곱미터 더 교부된 토지 부담률보다 더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징수해 갑니다. 이것을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줄여서 400제곱미터 교부했어. 그럼 뭐죠? 반대로 감환지. 덜 교부된, 이번엔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잖아. 마이너스 100.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 다음에 을은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토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나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환지를 주지 마라. 라고 101번지 농지 소유자,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에게는 환지를 주지 않고 그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에 관한 권리,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대한 을의 권리를,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해 줍니다. 이것을 청산한다. 현금 청산인데, 현금 청산. 그럼 갑은 을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은 이제 101번지 농지 대신에 이제 현금으로 청산금을 이제 수십억을 받아서 이제 다른 도시로 이주하든 서울 등으로 이주하든지 빌딩을 사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401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병. 401번지 1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병은 토지 부담률이 50%면 100제곱미터의 50%인데 5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부담하고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게 되죠. 근데 그 50제곱미터는 약 17평 정도 되니까 지목이 되지어도 건축을 하게 되는 면적 규모가 턱없이 작죠. 이렇게 종전토지 소유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종전토지 소유자가 과수 토지 소유자이면 환지 대상에 제외돼요. 환지를 안 줘요. 집 지을 땅을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죠. 지어서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합니다. 이게 뭐죠?
입체 환지라고 했죠. 입체 환지. 지금 좀 여러분이 졸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거죠. 왜요? 처음 들으니까. 근데 벌써 입문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설명드렸고 오늘 종합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벌써 2번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은 미천이 있으면 1, 2월 기본 강의 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누가 이 과정을 참고 견디면서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을 한번 이렇게 완주를 하느냐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고요. 이렇게 입문 과정에 튼튼한 미천이 있으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실수 없이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되죠. 처음 강의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누구나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해가 되는 거죠. 한 번 들을 때 10% 이해하고, 2번 들을 때 30% 이해하고, 3번째 들을 때 60%, 70% 이해하고,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머지 80%까지 이해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력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갑돌이처럼 도시개발이 끝나고 택지나 상가 용지를 환지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을처럼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환지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과수토지 소유자, 병돌이처럼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교부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수용 방식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서 한 번만 들어도 쉬워요. 근데 이제 환지 방식은 워낙 어렵고, 여기서 수험생들이 쩔쩔매기 때문에 환지 방식 위주로 개요 설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도시비 중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비 중환경 정비법에서, 도시비 중환경 정비법에서, 그렇죠. 정비사업. 얼마나 강조했다고, 정비사업 시계. 그죠? 도시비 중환경 정비사업은 무엇을 결정하죠? 이 3가지 사업이 있고요.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정비 사업은 국토기법상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관경 개선 사업의 개념이 2가지였고요. 재개발 사업의 개념이 2가지. 2개, 재건축 1개.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도시비 주관경법상 정비 사업의 종류는 5개예요. 주관경 해설이 2가지잖아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개선 사업입니다. 라고 개념을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때 개선이라는 글자는 보전입니까? 철거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철거. 그래서 달동네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 동네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주관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라고 그랬죠. 달동네 지역에서 주관경 사업은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사업은 보존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이죠. 2가지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택지선이 이루어지는 재개발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정비법 개정으로 상업적, 공업적이 재개발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그 잠실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쪽 그 재개발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의 사례를 들어 삼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인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 상업적, 공업적에서 재개발은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요는 진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시고 1, 2월에 기본 강의 들으면 진짜 자신감 붙어요.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수업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잖아요. 도로, 상수도, 공원, 학교, 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양호해요. 근데 여기 조심하라고 했죠. 노후 분양 건축물로 판매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기반시 양호하더라도 재건축 대상이 법상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란 정비 기반시 양호한 동네인데 노후 분양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노후 분양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재건축 대상이고 재건축도 그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건축도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업상 정비 사업까지 복수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봐요. 국토교육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농지법까지가 도시공법이에요. 농지법은 제 오늘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건물공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입문 과정으로서 한번 여러분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됐고요. 2022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는데 진짜 억울하게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재미있게 화려하게 좋은 PPT 그림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쉽게 공부했지만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분들, 그분들은 인강드림과 함께 하십시오. 실수 없는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질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여러분을 뵙기를 약속을 드리고요. 자, 입문 과정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